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파레토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레토 효율성은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반 균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할 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효율성과 공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성, 기본적으로 낭비가 없는 상태,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먼저 또 보셔야 될 게 공평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얘는 지금 효율성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평성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공평성은 여기 사회 후생 함수에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요,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억나세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L과 K를 투입해서, XJ랑 YJ를 생산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과 K를 X와 Y에 이렇게 생산해서 투입할 때 생산하는 거, 요거와 관련된 게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 Y 생산된 거를요, A, B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 거기에 발생되는 효율성이 바로 뭐예요? 관련된 효율성이. 그렇지, 요게 바로 소비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거 전체를 다 아우르는 효율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종합적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다 아우르는 게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생산의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생산 과정에서 낭비 없이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MR, TS, LK예요. LK가 MR, TS, LK예요. 근데 X를 생산하고 Y를 생산할 때 이게 이제 같아질 때가 생산의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여기 미시경제학의 기초 얘기가 나오는 거죠. MRTS가 뭐예요? 그렇죠. 관심사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요. X를 생산할 때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요거에 대한 비율인데 Y에 대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소비의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의 효율성. 그쵸?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쪽에다 뺄게요. MRS가 같아야 되는 거야. MRS, A가 생각할 때 XJ랑 Y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랑 MRS, B가 생각할 때 XJ랑 Y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UX랑 MUY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UX랑 MU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합적 효율성은 얘가 뭐랑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바꿔서 볼까요? 자, 종합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MRT랑 같을 때예요. 자, 이거 처음에는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MRT, XY. MRT가 뭐예요, MRT가?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기회비용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 할 때, XJ의 기회비용, XJ의 한계비용의 비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358번 문제인데요. 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거 개념 잡기 위한 거라서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 좀 풀어보시죠. 주르륵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떻게 답 잘 찾으셨습니까? 답을 한번 보시면 답은 4번입니다. 왜 틀렸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상에서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회후생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효율성만 나타내는 개념이잖아, 효율성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호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사회호생이 극대화됐다라는 것은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거는 맞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해서 항상 사회호생이 극대화된다.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개념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요. 자, 요 1번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네, 그런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다음 두 번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거기에서 일반 균형이다. 일반 경쟁 균형이에요. 이건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옆에다가 후생경제학 제1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정리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3번 보시죠.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평등한 소득 분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파레토 효율적인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공평성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평성까지 보장해 주는 게 사회호생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낭비만 없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자,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0개가 있는데 자, 이거를 2개를 4개, 4개씩 놀아먹는다 할게요. 두 사람이 있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는데 4개, 4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 8개를 먹은 거잖아. 그럼 2개는 어디 갔어요? 없어진 거잖아. 이렇게 2개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그때는 우리가 낭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4개, 4개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은 이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있으면 B와 같이 5개, 5개 소비하거나 아니면 9개 하나 소비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10개를 다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59번 한번 기출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중이라 해놨는데요. 얼핏 보면 이게 지문이 길어가지고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쓸데없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가 K와 L, 생산물이 X와 Y,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서 이거 다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림 그렸잖아. 이걸 2x2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다 2개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해가 내부 해인 일반 균형 조건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MRTS, MRS, MU, M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선 요거 한번 보세요. 쫙 보시면 우선 답 찾아보세요. 공부하신 분들도. 네, 어떻게 뭐가 틀렸어요? 답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한번 보시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요.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을 만족하며 여러분 경제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쓰시죠. 종합적 효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합적 효율성. 자,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을 다 만족시키면서 네, 그러면서 요거가 성립한다. 여러분, 우리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게 어떻게 돼?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게 MRT, XY고요. 이 종합적 효율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MRS가 됩니다. MRS, XY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MRT 어떻게 써요? MRT 이거. MRT. 그렇지. 이거는 MC 관련된 XJ와 YJ 한계 비용의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MRS 어떻게 됩니까? MRS. 이거는 한계 효용의 비율이라니까 X에 대한 한계 효용, Y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 이렇게 돼요. 이거 2개 같을 때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한 줄로 썼어. 한 줄로 쓰면은
얘가 1, 2 올라가요. 얘가 1, 2 올라가고 얘가 1, 2 곱해지면 되겠어요. 어떻게 쓰면 돼? MU로 MC를 쓴다라고 하면 MCX에다가 곱하기 MUY가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CY에다가 MUX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X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네, 괜찮은 문제예요. 아셨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2번 효용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여러분 이거 얘가 뭐야 얘가 바로 MRS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MRS A가 되는 거예요. X, Y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한다. 오케이, 맞고요. 다음 생산 가능 곡선상의 각 점들은요. 생산 요소 평면상의 계약 곡선의 어느 한 점에서 1대1로 대응된다. 생산 가능 곡선상 맞아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쭉 보시면은 이게 X랑 Y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P, C라고 합니다. 이게 생산 가능 곡선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 에즈워드 박스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계약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곡선 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등량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량곡선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점이 가장 생산에서 효율성이 달성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등량곡선에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효율적인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이게 바로 생산과 관련된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의 각 점은 생산 요소 평면, 지금 본 것처럼 LK 평면에서 각각 계약 곡선의 한 점으로 대응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그래요. 계약 곡선이라는 게 MRTS, XY, LK로 해도 되고요. KL로 해도 되고요. 관심사가 K면 K를 먼저 쓰고 L이면 L을 먼저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독점이 존재하게 되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독점이 있으면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낭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낭비가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난이도 올렸어요. 왜냐면 그래프 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거야.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생산에서의 그 노동과 자본. 근데 여기 앞에 문제에서는 K와 L이라 했는데 이렇게 등량곡선상에 나타내는 게 바로 등량곡선의 접선의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점이 바로 계약곡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요 계약곡선을 직접 X와 Y의 생산량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점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점이 어디에 있냐면 B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E1에 해당하는 점이 A에 해당한다. 왜냐면 곡선상에서 이탈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낭비인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림 XY와 관련한 에즈워드 상자이고요. 그림 2는 생산 가능 곡선과 생산 가능 집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X와 Y는 모두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 투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답 찾으셨습니까? 자, 답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먼저 답을 확인해 보면 요거요. 틀린 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나번 보시면 자, 그 점 E1이 뭐야? 여기야. 낭비가 있습니다. A와 같이 생산 가능 곡선 아래점에 대응된다. 여기 보시면 E1이라는 거는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에 해당한다?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답은 한번 볼게요. E2에서는 두 재화의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다. 여기 보시면 두 재화의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MRTS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2에 해당하는 점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요게 같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 가시겠죠? 여기 둘 다 맞는 거네요. 자, 값을 한번 볼게요. E2에서는 XJ랑 YJ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XJ, YJ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XY의 가격 비율과 같다? 아니죠. XY의 가격 비율과 같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 계약곡선 상에 있는 거는 지금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이거예요. MRTS, LK는 우리 KL로 먼저 해도 돼요. KL로. 근데 이제 보통은 LK로 쓰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럴 때는 수평축이 사실은 L이 되고 수직축이 원래 K로 해야 돼. 근데 우리 그 교재에서는 그냥 약간 틀린 건 아니고요. 틀린 건 아니고 약간 한번 꼬았어요. 근데 좀 꼬은 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헷갈리시면 LK로 하세요. 우선. 자, 여기 MPL이고요. MPK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랑 똑같다? 이게 R분의 W로 이렇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W가 바로 노동의 가격, R이 자본의 가격 이렇게요. XY의 가격 비율이 아니라 L과 K의 가격 비율이다. 이 틀렸고요. 다음에 자, 라번 볼게요. 그림에서 E2와 같이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어놓은 것을 자, E2와 같이 등량곡선이 이렇게 접했잖아. 등량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요. 예, 이 선을 우리가 계약곡선이라 한다. 그거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맞고 되겠어요. 다음에 그림 여기 보시면은 1의 두 원점과 요거는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지 않다. 이 끝에 있는 점이잖아. 여기 보시면요. 여기랑 요게 끝에 있는 점인데 이것도 우리 효율적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L과 K를 다 여기 Y에만 투입하는 거니까 요 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기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고요. 여기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뭐라 그랬어?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어느 한 명이 다 가진 거야. 분배 상태가 A가 10개를 다 갖고 B가 하나도 소비를 못했어. 그랬을 때 이것도 예 맞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이것도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 틀린 거 하면 가와 마가 틀렸네. 죄송해요. 가와 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두 개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일부러 잘못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빠지시나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제 예상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연 효율성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테스트하는 건데 한번 잘 봐보세요. 자,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교환의 경제를 가정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환 경제에서 부존 자원이 존재하는 유일한 소비재 총량을 1이라고 정규했는데 이게 1이니까 나누는 게 뭐 0.7과 0.3 이런 식으로 가는데 헷갈리시면요.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그냥 10개라고 할게요. 10이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뭐 큰 상관없습니다. 다음 중 파레토 최적의 경제적 효율성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요거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제가 사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각 사람에게 5개씩 주는 0.5개니까 5개씩 주는 걸로 할게요. 5개씩 주는 분배 상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한 사람한테 0.25, 다른 사람한테 0.75를 주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한테는 0.25니까 2.5개, 7.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개라는 사과를 나눠주는데 그때 나눴을 때 이렇게 낭비만 없으면 그게 다 효율적이야.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이고요. 어떤 한 사람이 싹쓸이를 다 했어요. 10개, 빵개 이것도 다 효율적입니다. 낭비가 없으니까 모두 효율적이다. 이 효율성의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낭비가 없으면 우리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효율적이다.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이다. 근데 이 효율적인 것끼리 어느 게 더 우월하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요 다 효율적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A가 골고루 놀아가진 거니까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 골고루 놀아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사회의 무찰무 곡선인 사회후생함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에즈워드 박스 상에 있는 모두 효율성. 효율성끼리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두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성끼리는 비교가 불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두 효율적이에요. 그럼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이므로. 만약에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존재해야 됩니다.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우선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에 여기 볼게요. 각 사람들에게 0.5개씩, 이게 5개 아니겠습니까? 5개씩 배분되는 거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고요. 한 사람한테 모두 소비자가 편중돼 있어. 한 명이 다 모든 걸 싹쓸이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것도 우리는 이거 10과 0, 이것도 효율적이야. 낭비만 없으면 된다니까요. 다음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럼 분배 상태는 알파가 0인 분배보다 파레토 효율적인 분배가 아니다.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알파가 0이면 0.5, 0.5니까 5와 5 이렇게 나눠가는 거고 알파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한 명이 싹쓸이를 다 하는 건데 그 둘 다 효율적인 것끼리는 이렇게 어느 게 좀 더 우월하다라는 걸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3개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5번 볼게요. 각 사람한테 소비자를 4개씩 배분했어. 10개 중에서 4개씩 배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태워버렸어. 버려버리는 그런 분배 상태는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그거는 파레토 최적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게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괜찮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잘 음미를 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후생함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후생함수라는 것은요, 어떤 사회 전체의 후생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사회후생함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가 가장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태가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시험에 응시를 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가장 이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잘 적합하게 목적을 달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본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라고 할 때요. 그 점수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더할 때 단순히 더할 수 있고 가중치를 더해서 더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후생함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거를 측정하려고 해요. 만족도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있다라고 상정할게요. 두 사람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야, 너 한국에 사는 거 얼마나 만족스럽니? 그거를 우리가 합해서 더하는 게 소셜 웰페어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후생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두 사람의 효용을 단순하게 합하는 것을요, 우리가 공리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공리주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사람의 효용을 단순하게 합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효용을 단순히 합하는 이런 꼴이 돼요.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등주의다라고 하면요. 평등주의. 이거 그래프로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곱하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골고루 있을 때가 요 곱이 가장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에 롤즈다 이렇게 얘기하면 롤즈다. 자, 롤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효용이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무찰보 곡선이 이게 우하형은 직선으로 돼 있고요. 얘는 볼록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얘는 L자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타냈을 때 A에 대한 효용과
B에 대한 효용과 이렇게 우화형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L자 형태가 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후생함수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변형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 중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부자고요. B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초민의 국가가 있어요. 사회후생 함수를 SW라고 하는데 개인의 후생 수준을 UA, UB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짜잔, 요거 4번 먼저 볼게요. 자, 롤즈 기준에 따르면 이게 B가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B가 롤즈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 최소 극대화 원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써주세요. 최소 극대화 원칙.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높여야 되는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의 수준의 개선이 없이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B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 그러니까 없이도 사회후생이 증진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생각해봐. 분배 상태가 뒤에 비슷한 걸 할 텐데 B가 가난하니까 A가 만약에 9를 가지고 있고 B가 2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때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사회후생 수준은 둘 중에 작은 사람이 전체를 나타내요.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B라는 분배 상태가 2와 2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때 후생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네 둘은 똑같네. 지금 제일 작은 게 2잖아.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정도 잘 봐주시고요. 자, 효용함수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이거예요. 이거 롤즈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바로 전체 후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L자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자, 벤담류의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리주의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합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합해서 이렇게 사회후생 함수를 표시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리주의적 후생 수준은 B가 감소하여도 사회후생의 합인 전체가 증가하면 후생은 개선된 거다. 맞죠? 왜냐면 B가 감소했는데 A가 더 많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합이잖아. 얘가 3만큼 감소했는데 얘가 플러스 5만큼 증가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플러스 2만큼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평등주의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요. 사회 후생을 맞아요. 재분배가 가능한 게 바로 평등주의, 또 롤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가중치 같은 재분배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공리주의도 효용이 소득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 완전 균등 상태를 주장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식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도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문제에서 난이도 상으로 해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롤즈적 사회후생 함수를 가정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렇게 나타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max 이렇게 합니다. 사회후생을 나타내요. 후생 수준 F 빼도 돼. social welfare func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전체 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200개가 있어. 200개. 200개가 있는데 여기 A가 갖게 되는 거랑 B가 갖게 되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합해서 200개 되는 거. 요거를 좀 잘 체크하셔야 돼. 200개가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롤즈 방식에서는 여기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있잖아.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있잖아.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자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UA와
UB가 이렇게 같을 때가 바로 우리는 최적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자, 요거 이용을 하는 거야, 요거. L자니까 L자면 어떻게 돼? 두 개 같을 때가 완전 균등의 상태가 최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거 보시면 UA는 어떻게 돼요? UA는 저기 보시면 3XA 얘랑 여기 보시면 UB는 XB 이렇게 되죠. X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원리랑 요게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B는 3XA 이렇게 돼.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200은 XA 이렇게 돼 있고요. XB 하면 3X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XA 이렇게 돼요. 그럼 XA는 얼마? 따라서 XA는 자, 200을 4로 나누는 거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B는 어떻게 돼요? XB는 3배잖아, 3배. 그러니까 150 이렇게 되고요. 이게 답이 맞았냐 틀렸냐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거 두 개 더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더해서 200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더해서 150 더하기 50 더하기 150 하면 200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후생의 극대값, 사회후생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요 값을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UA랑 UB 집어넣게 되면은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150.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셜 웰페어는 자,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요. 자, UA 어떻게 됩니까? XA니까 50이니까 150. 그 다음에 여기 XB 150.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효용은 어떻게 돼? 효용은 이게 효용이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효용이 이렇게 150과 1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래 이제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은 이렇게 한번 그냥 풀었어요. 여러분 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UA가 3 루트 XA 이렇게 있고요. UB가 루트 XB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366번 문제잖아요. 한번 다시 볼게요. 366번 이렇게 루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책에는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체크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쓰시면 돼. 자, 그러면 UA가 얼마냐면 3 루트 XA고요. UB가 루트 XB가 되는 거야. 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자, 거기 보시면 366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사회후생을 구하세요.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우선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X가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 그럼 XA와 XB가 이렇게 더했을 때 200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목적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맥스, 소셜, 웰페어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작은 거에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UA 직접 쓸게요. 3 루트 XA와 루트 XB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랑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푸시면 돼. 얘가 UA고 얘가 UB야. 요거 두 개의 효용이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거 같아 하면. 이게 루트를 제거해야 되니까 제곱을 하면 제곱이 없어지죠. 그럼 9XA는 XB 요게 성립하고 자, 이를 여기 보시면 제약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 이렇게. 그러면 X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9XA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200 네, 이거는 XA 더하기 XB잖아. 그러면 9X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XA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때는 XA는 얼마가 돼요? XA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10으로 나눠주면
20 이렇게 되고요. 자, XB는 얼마가 됩니까? XB는 여기 보시면 XB는 이거에 9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80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루트가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값이 달라지게 되고 이때 효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요. 이때 여기서 얻게 된 각각 XA와 XB의 효용을요. 여기다 각각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정리하면 소셜 웰페어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게 되는데 XA면 여기 루트 20이잖아. 그러면 4, 5, 20 하니까 2가 앞으로 빠져서요. 6 루트 5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 얘가 180이잖아. 루트 180. 이것도 6 루트 5예요.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둘 중에 작은 것은 6 루트 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요. 여기서 루트가 빠졌어. 이제 우리 책에서는 루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은 6 루트 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약간 요 PPT 만들 때 여기 이렇게 빠졌는데 빠진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괜찮은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을 제가 루트가 있을 때, 루트가 없을 때 다 풀어드렸으니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이것도 표를 보고 응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난이도 상으로 해놨습니다. 36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까울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를 상정하는데 유일한 소비하는 게 바로 사과예요. 사과예요. 자, 사과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는 4개의 사과가 있어요. 각자의 소비량에 따른 총 효용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에서 각자 몇 개의 사과를 소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지금 어떤 효용함수? 롤즈예요, 롤즈. 여러분, 롤즈는 두 사람의 소비와 관련된 효용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우리 뭐 해설에 자세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직접 어떻게 롤즈 효용함수 해서 10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롤즈는 다시 보시면 후생함수는 네, 둘 중에 작은 게 전체가 된다고 그랬죠. 작은 게 전체가 됩니다. A에 대한 효용과 B에 대한 효용 중에 이 작은 게 전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값이 0개면 효용이 얼마야? 둘 중에 작은 거야. 작은 거. 값이 0개면 효용이 얼마예요? 값이 0개면 이거 한 개로 바꾸면 안 돼. 지금 총 효용입니다. 0이고요. 0이고요. 을이 4개면 14 이렇게 돼 있죠. 0과 14. 자, 그럼 이때는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값이 하나를 소비해 10이고 을이 3개를 소비해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효용은 10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값이 2개를 소비합니다. 2개를 소비하면 18이고요. 을이 2개를 소비해요. 9네요. 이렇게 9. 그러면 9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값이 3개야. 그럼 3개면 얼마가 돼요? 3개면 24. 을이 하나면 어떻게 돼요? 5. 자, 그러니까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 값이 4개면 효용이 얼마가 돼요? 4개면 28. 을이 빵개면 0 이렇게 돼서 이때 효용은 빵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가장 효용이 높은 게 어떤 겁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값이 하나일 때랑 을이 3개일 때가 여기 보시면은 10으로 효용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말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게 바로 킬링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를 맞춘 사람과 아예 맞추지 못한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잘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일반 균형 파트와 관련된 파레토 효율성 얘기를 해봤는데 이쪽 파트를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개념 잘 잡으시고 그 다음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계산 문제도 그냥 그게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